한국과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잘하는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최진석 오부작의 마지막 시간, 삶의 실력 장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이제 마지막 최진석 작가님의 책, 삶의 실력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 음, 삶의 실력 장자가 저번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룬 이제 건너가는 자와 마찬가지로 건너가는 자가 반야신경을 가지고 최진석 작가님이 반야신경을 풀이해낸 책이라고 한다면 삶의 실력 장자는 장자에 대한 내용을 최진석 작가님이 이제 어, 최진석 작가님만의 유려한 문체와 수사법으로 읽기 쉽게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작가님이 아주 알기 쉬운 예시와 어떤 알기 쉬운 말로 풀어내시긴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건너가는 자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왜 어려웠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 장자가 말한 뭐 예시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붕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지만 저에게 친숙하지 않고 경대가 말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친숙한 개념들이 아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하.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책을 건너가는 자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읽었고, 그것은, 또 둘 다 똑같이 이제 경전의, 어, 수준까지 올라온 높은 책을 최진석 작가님이, 조금은 수준 높게 다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사용하는 단어가 좀 더, 철학 용어들이 좀 더 담겨 있고, 사용하는 문장들이 좀 더 논리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조금 더 복잡하다의 기준은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나 현지석의 대한민국 읽기 혹은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에 비해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삶의 실력이라고 책의 제목을 삶의 실력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도가라고 하면은 약간 뭔가 실력과는 약간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뭔가 자연과 가까워야 되고 뭔가 속세와 떠나야 되고 뭔가 유유자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삶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조금 지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 책을 읽기 전에 우영님과 읽고 난 후에 우영님이 좀 다른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최인석 작가님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 이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들, 뭐 대충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장자에 대한 지식은 아마 늘어났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이걸 읽으면서 장자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장자에 대한 지식만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볼지를 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쌓아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책을 대할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님이 가지고 계신 삶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의 문제는 이제 이 책 내용에도 나오긴 한데 이 목적과 목표의 구분하는
해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무엇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될 거야, 내가 의사가 될 거야 하는 것은 목표고, 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거야,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폭력을 조금이라도 지울 거야 하는 건 목적인데, 저는 약간 목표는 계속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오늘 뭐 구체적인 목표, 내가 오늘 뭐 8시에 일어나야겠다. 오늘 책을 한 권 읽어야겠다라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조금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는 어, 세우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게 너무 어렵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하는 것을 탐구하는 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었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등한시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조금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여기서 두껍게 쌓아야 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자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덕을 두텁게 쌓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우영님도 덕을 두텁게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 덕이라는 게 어쨌든 이 작가님이 이 책의 제목에서 말씀하신 삶의 실력과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력 있게 살려면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덕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여기 책에서 그 세 가지 실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중 첫 번째가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꿔야 된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된다. 네, 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럼 운영님은 덕을 쌓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꾸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인간으로 완성되는 길이다.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약간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세상을 어떻게 과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목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완성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앞에 붙는 그 이렇게 해서가 잘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읽은 책에서 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을까요? 음, 이 책에서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목표 말고는 그 호기심이라는 게 이제 작가님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나 자신이 아닌 나 외에 어떤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기심이 생기는 게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인간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저는 굉장히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런 나 자신에 대한 호기심은 이 살아가면 살수록 내가 살던 어떤 관념과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기, 증발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인석 작가님이 말씀하신 삶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궁금해야 되고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있어야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궁금해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호기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음. 이 이번 책의 제가 생각하는 이번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장자라는 책을 이론적으로 풀어주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면서 플러스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 조금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진석 작가님이 늘 자주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정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뭐,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부른다든지, 뭐 연기자는 한국의 톰 행크스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예시를 들면서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죄다 영어다. 오마이 베이비, 모닝 과이드, 해피 투게더 이런 것들이 자기 언어와 자기 문자가 자기 존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문적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음,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매우 정제되고 품위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매우 날카롭고 매우 비판적이며 매우 공격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 전반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작가님의 진찰이 어,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작가님의 그런 생각, 근데 이 책도 그렇고, 저는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이 책에서는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선도국가가 되고 싶으면, 선도국가가 되고 싶어 해야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된다. 근데, 제 어떤 작가님이 책에서 풀어낸 내용과, 대한민국을 진찰한 내용과 비슷하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진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 혹은,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맞을까? 그렇게 진짜 되고 싶어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진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어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책이 이제 작가님의 마지막 책인데, 출간된 책 중 가장 최신에 나온 책인데, 어, 저는 이 작가님이 책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 이 책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삶의 실력 장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작가님이 썼던 그 어떤 책보다 더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천인석의 대한민국 읽기라든지 타고난 사회의 시선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였다면 이 책은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어, 큰일 났다 우리 음, 혹은 우리 지금 엉망진창이다 라는 메시지가 좀 날카롭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이제 작가님이 아마 중앙일보에 사설을 올리셨었는데, 그때 이제 다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산의 시대라 함은 조선이 멸망하기 7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그 외부에 하고 70년 후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진단컨대 지금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와 엮여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거기까지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진석 작가님이 기존에 썼던 책과 그리고 그 뭐 독서를 강조했던 책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책을 펴내시다가 최근 두 편이 이제 반야심경과 장자에 대한 어떤 경전을 소개하는 내용을 어, 이제 책으로 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우리가 최인석 작가님의 책을 꾸준히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조금 이제는 경전을 읽을 만한 경전을 말해도 될 만한 어떤 수준에 됐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대한 책을 쓰셨고,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어떤 말씀들이 조금 더 엄하고 날카로운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그런 의도로 만약에 책을 쓰셨다면 우리가 초등학생 선생님보다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조금 더 엄하듯이 처음에 이제 탁월한 사회 시선 같은 책들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내용보다 경전을 다룰 때 말씀하시던 어떤 그런 엄격함이 어, 조금 더 엄격하게 독자들을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작가님의 책이 출간이 됨을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독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가님께서는 훨씬 더 어려운 도덕경 책도 내셨고 음, 철학서를 번역도 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삶의 실력 장자나 건너가는 자가 대중서라고 했을 때 작가님이 출간하는 대중서들은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 작가님의 책을 항상 따라서 읽으시는 독자님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있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작가님의 이 책 건너가는 자가 아니고 삶의 실력 장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을 보면 장자 장자처럼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풀어내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에서도 어떤 이제 장자가 삶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 삶의 그 두께를 가져야 된다를 그냥 삶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잖아요. 근데 최민석 작가님도 동일하게 뭐 이번에 인스타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과거의 경험,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클래식 음악과 접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약간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어, 그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두님께서는 어떤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글을 쓰실 때 좀 직설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야기로 풀어서 담아내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은 생각은 직설적으로 하고요. 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야기 형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원인도 개념어를 써서 포착을 해서 해결책까지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달할 때는 이야기를 좀 많이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이야기로 구성되었을 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당연히 느꼈을 때 뭔가 감동이 더 큰 거는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 방식에 더 가깝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음, 들어서, 사실 뭐, 삶의 시작 장자와 같이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와 논리적인 문장과 이런 탄탄한 뭐, 문장의 짜임새를 짜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매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해하고 그거의 속뜻을 캐치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살면서 다들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음, 아니면은 갈증이 엄청 심한데 그 갈증을 참고 참아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할 때 오는 어떤 쾌감? 그런 음, 것들은 굉장히 감각적이다 보니까 그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거와 바로 와닿으니까 쉽게 더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적절한 예시를 찾아내는 게 정말 높은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아닌가. 음,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예를 들어 제가 사람들이랑 뭐 독서 모임을 한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책을 안 읽어. 근데 책을 안 읽는데 내가 이어가지고 자꾸 돌부리처럼 행동하시면 어떡해요? 자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라고 예시를 들면 음, 이게 부적절한 예시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왜 돌부리라고 그러지? 나는 저 사람 별로 안 거슬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못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치 밥상을 다 차렸는데 된장찌개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니까 맞아 음, 나도 그래라고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하나 더 상도님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떤 예술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엄청 유명한 게 예술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라는 거는 약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좋은 이야기가 어떤 예술로 됐을 때는 그 꼭 예술은 꼭 대중적이어야 하지는 않는데, 그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약간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좀 어렵네요. 어떻게 그 좋은 이야기라는 거를 약간 어떤 예술과 대입시켰을 때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기 콩쥐 팥쥐 이야기 있잖아요. 네, 콩쥐 팥쥐 이야기 너무 재밌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다 아는 좋은 이야기다. 네네. 근데 이 콩쥐 팥쥐가 예술적인가 음, 하면은 저는 아닐 수 있다. 저는 음,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평론가도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는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와 미학적으로 탁월하게 구성된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칸 영화제에서 이제 황금종려상 받는 영화들도 보면 어떤 영화는 너무 재밌고 어떤 영화는 대중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떤 영화는 전문가들만 보는 것 같고 재미가 없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네. 개가 잘 맞으면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뭐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일 뿐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 관심 있는 건 이제 정치인들의 연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치인들은 그 연설을 예술적으로 해야 되나? 저는 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의 그 언어는 시장에서 하는 연설과, 음, 학교에서 하는 연설과, 이런 게 다 달라야 되듯이, 예술이 기준이 아니다. 음, 하지만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는 예술이 미학이 기준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 우영님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도 그 말씀드린 이야기의 어떤 효과가 저는 이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삶의 두께를 가져야 돼라고 하면은 이게 독자가 들었을 때 어떤 너는 삶의 두께를 가져야 돼라는 문장 속에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문장 그대로의 뜻만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쥐팥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콩쥐가 돼서 내가 팥쥐가 돼서 어 약간 감정이입을 하면서 내가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이야기로 구성된 메시지와 그냥 직설적인 메시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이야기에 자기를 참여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그렇게 풀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결국 더 내가 잘 쓰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든 그냥 내가 뭐라도 써낸다가 첫 번째. 그리고 최대한 은유의 도식을 사용한다 음, 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거를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 만약에 내가 묵묵하게 예술 작품을 혼자 깎는 예술가라면 그러면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하는 연습이 쉽지 않을 텐데 여러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에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해보면은 사람들이 감화를 할까? 저렇게 말해보면 동화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직접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야기로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웃기니까. 그리고 책에서 한 가지만 더 말해보고 싶은 거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진선미가 아닌 미진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텃밭을 가꾸는 거와 그 정원을 가꾸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수준 높은가를 말씀하셨던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람마다 아름다움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니까, 이게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다른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 이,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동일된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약간 뭔가 공자가 말하는 덕이라는 개념과 약간 비슷한 어떤 이상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어떤 가치는 다르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그 아름다움에는 보편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것은 우리가 미학이라는 학문 체계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미학을 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만약에 미의 기준이 개별마다 다르다면, 저는 대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음, 바흐의 음악을 누군가는 좋아하고, 바흐의 음악을 누군가는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고흐의 작품은 누군가는 좋다고 누군가는 나쁘다고 하는데, 그래, 그거는 너의 아름다움이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음, 우리는 이미 어떤 거장이라는 분야가, 그 에어리아가 있고, 거장의 작품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미 보편적인 미학이라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개별적인 요소들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이제 쉬운 예시가 될 만한 게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미슐랭 3스타다. 근데 누군가가 미슐랭 3스타 음식을 먹고, 에이, 별것도 없네, 맛도 없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별것도 없네, 맛도 없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음식에 대한 그, 조회가 높지 않을 확률이 높다. 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미슐랭이라는 것은, 그냥 권위를 다 벗어나더라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같은 3스타 중에 나는 저 3스타가 더 맛있어. 할 수는 있다. 근데 음,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미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데 약간 학문으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어떤 수준의 아름다움인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약간 수학에서 뭐 미적분을 아는 사람과 더하기 빼기만 아는 사람이 수학을 얼마나 더 잘 알고 그걸 아름다움으로 대입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적분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더하기 빼기만큼 알고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 아주 유사한데 언어만 살짝 바꾸면 저는 학문으로 네. 정립됐기 때문이라기보다 네. 인식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인식되면 사람들이 다 학문으로 정립을 해놓는 건데 네. 이제 지적으로 이제 많이 단련한 사람들이 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탐구해서 이게 아름다움이야 라고 포착을 해서 학문으로 정립된 거를 우리가 이제 도구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